로는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의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미중 갈등은 예의주시해 볼 만한 이슈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이어질 이 유동성의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를 좀 전하지 않나요? 유동성의 위기라는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보는 유동성의 위기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즉 테이퍼링의 형태가 됐건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꽤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테이퍼링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파월 의장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가 안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 인플레를 2%를 목표로 해서 그 부분에 안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평균을 구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올해 한 해 올랐다고 2%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3개년을 평균하나요? 그렇죠. 아하. 3개년을 할 수도 있고 2개년을 할 수 있는데 1년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은 올해는 지나고 봐야 된다. 내년에는 테이퍼링 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가 예상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시점은 빠르면 내년 말입니다. 2022년 말,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거는 또 불분명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상승폭의 함수가 되거든요. 상승폭과 경기의 함수일 수 있거든요. 경기라는 게 부양책이 기인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면 꺼질 때도 상당히 빠르게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르고, 가격이 급격하게 향후 2, 3년 동안의 기대치를 끌고 와서 올랐다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받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연초에 IBK 투자증권에서 낸 이제 2021년도 전망 리포트를 보면 1분기는 당연히 상승이 강하지만 2분기부터는 상승세가 약화된다 이렇게 예상하신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보통 증권사에서 내년 전망을 할 때 10월 정도에 예측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 시점이 10월 정도에 예상을 할 때는 올해 2, 3월 정도의 고점을 기록하는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12월부터 1월 초까지 그냥 땡겨져서 3,250포인트까지 오른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한 분기 정도의 조정 국면이 이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당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상승한다. 예, 그 왜냐면 이후에 사이클이란 게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 원래 예상에는 1분기에 상승장이 있고 2, 3분기 좀 쉬었다가 3분기부터 하반기로 가면서 올라가는 장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1분기 정도 앞으로 다 당겨놓은 게 현재의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상승하는 거는 참 피곤한 일이죠. 얼만큼 기울기를 갖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2020년을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매우 가팔랐던 거고, 그래서 1분기에 쉬어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럼 2, 3분기에 기울기는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저희 나라 시장은 그렇게 안 가파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요? 미국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파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양책과 백신과 네, 맞습니다. 독립기념일이 합쳐지면서 독립기념일은 뭐 일정이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성장률 격차가 워낙 큽니다. 이제 좀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경제와 국내 경제가 어떤 측면에서 특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두 가지에 있거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장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보통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이머징 쪽에 가까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성장률의 레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잠재 성장률도 조금 더 높고.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예상치들을 보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7% 전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4% 또 3.5% 정도 수준이거든요. 차이는 무엇에서 발생을 하냐면 두 가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기저효과의 차이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난해 마이너스 폭이 매우 작았지만 미국은 마이너스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부양정책의 규모입니다. 저희 나라는 OECD에서 부양정책의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인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부양정책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올해 그 성장률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집행되는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부양책 규모를 또 가른 것은 이제 달러화냐 원화냐의 차이겠죠. 달러화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달러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올해 중에는 유지가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의 격차를 반영하는 거고 그 성장률의 격차는 금리의 격차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모두 미 달러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돼 있다라고 봅니다. 경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고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지금 고용 상황이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고용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좀 더 암울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두 나라 다 고용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기저효과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두 나라 다 고용 부분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사실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계의 소득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환경들은 사실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나 아니면 유동성이 풀려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속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랄까요?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정부의 돈인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민간 부분에서 새로운 투자나 생산성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가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기를 한 단계 올리고 안정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부양책이었지만 2010년대에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과 부가가치들이 그쪽에서 창출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사이클을 코로나 이후에 형성할 수 있느냐, 향후에 경제가 어느 수준에서 안착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다라고 보신다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봐야겠네요. 단기간에 형성됐던 인플레이션이나 유동성을 얼만큼 조절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되겠죠.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버블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견인되는 국면이 생기고 또는 실물 경제와 금융 간의 불균형이 극심해진다면 이것을 보정하는 형태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거에 형성했던 것처럼 몇 년씩 이루어지는 또 상당히 200bp, 300bp 되는 금리 인상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금리 시대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물과 금융의 불균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버블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 상황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01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는데 자산 가격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거든요. 이런 국면들이 누적돼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불균형에서 오는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균형에서 오는 가장 큰 사회적인 위험은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사회의 불안정이 형성될 수 있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회복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그 신용의 위험은 크게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위험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위험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위험이 부도로 막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금융위기나 여러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가 아니고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나씩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떨어지거나 약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스크랩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미 2008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만 미국의 부도가 2008년에 왕창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부도가 정점을 찍는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고 올해는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말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됐을 때 부도의 위험성이 있는 섹터는 어디로 봐야 돼요? 부도의 위험성이 있는 섹터들은
뭐 섹터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무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것들, 내수와 관련된 유통이나 운송이나 이런 기업들이 힘들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팁은 아마 2, 4분기 정도 되면 신용평가들이 쭉 나올 겁니다. 지난해의 재무제표를 반영한 신용 평정된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때 신용 등급이 하향되는 기업들이 쭉 나올 텐데요. 그러한 기업들과 그런 업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강의 확률을 또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신용 등급이 하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라는 게 형성될 텐데요. 자본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또 이런 채권 시장에서도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하이힐드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은 회사채 시장도 AA 이상의 굉장히 우량 채권으로만 돼 있고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제일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미국인데요. 그것도 뭐 석유 쪽, 실 쪽 예, 이쪽이죠. 그 미국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마 그 시장은 올해나 내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부분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 역시 미국은 지난해에 신용등급 하향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부도는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미 연준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부도를 막아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 재무부의 지급 보증이 지난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미 연준에서 특수 목적 법인을 하나씩 종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부터 미국 그 관련된 기업들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은 올해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식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아직은 확장의 전반부에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른 국면 이후에는 그 비중을 바꿀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그러니까 내년을 내다봤을 때는 어떤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년까지를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올해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쪽에서는. 이거는 지금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저희 포트폴리오인가요? 쪽에서 기본적으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주로 고객이 기관 투자가들이니까 기관 투자가들한테 콜을 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출신 리서치 센터장이세요. 사실은 많은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들은 시황을 보시는 전략 담당이신데 이코노미스트로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으시면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세요? 예, 그것도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는 주가보다는 금리 쪽에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4, 4분기 쪽에는 리스크 요인이나 아니면 갈등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2, 4분기 초반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4, 4분기에 펼쳐질 미국 시장에서의 이 증세 논란이 본격화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증시가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그때 가서 다시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요. 뭐 경제가 뭐 계속 회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증세를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작용할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논쟁이 시작할 때쯤에 주가가 얼마큼 올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고점이면은 위험하겠네요. 어떤 형태의 기업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그 임팩트가 클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이유가 있겠죠. 근데 증세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EPS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조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러티브를 다른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요? 왜냐하면 증세의 규모인 거죠. 시장에서 증세의 규모가 100만큼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결정되는 게 50만큼만 결정되면 안도랠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4, 4분기에 남아있는 논쟁거리 중에 혹시 미중 갈등, 반도체 갈등, 전기차 갈등, 배터리 갈등 뭐 끊이지 않을 텐데요. 이 미중 갈등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중 갈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올해 갈등은 내용의 갈등보다는 일종의 자존심과 체면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인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고요. 4, 4분기에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1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옥신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조치들은 올해는 올림픽이 내년 1월에 있기 때문에 서로 취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미중 갈등은 예의주시해 볼 만한 이슈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의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본격적인 싸움을 한다 이런 건가요? 어쨌든 중국은 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니까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정면 대응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서로 냉정하게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기관들의 고민거리는 뭘까요? 기관들의 고민거리는 투자자의 고민거리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유동성의 위기? 아니면 금리 인상?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하지 않거든요. 주식 안에서 산업별 비중이나 기업의 비중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면이 어떻게 전환됐을 때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장세에 택티컬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더 큰 거죠. 그러면 2, 3분기가 어쨌든 반등장이 본격화된다고 봤을 때 전고점을 뚫는 수준이다 이렇게 전고점을 보시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유동성과 주식시장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한 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와주신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